납치범이 너무 오랫동안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으면 새로운 하루하루가 새로운 희생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의심이 한 사람에게 쏠리는데도 증거가 마치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리건 시티는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포틀랜드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3만 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가족적인 곳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꽤 높았습니다. 이곳에 폰드 가족과 게디스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 조용한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암울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2002년 1월 9일 애슐리 폰드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보호 아래 있던 이들과 아침을 먹고 오전 8시쯤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8분,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도시에서 가장 낙후된 기억 중 하나에 있는 다세대 주택단지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거주했고 공업지대가 번성했으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출동했습니다. 싸움, 절도 혹은 더 나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집들의 벽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편을 택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밝고 매력적인 소녀였습니다. 긴 머리카락, 탁 트인 얼굴. 그녀는 춤을 배웠고 바로 그날 1월 9일 방과 후 바로 수업에 갈 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전에는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시가 되어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댄스 교실에 전화했습니다. 애슐리가 그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소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애슐리가 아침부터 학교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예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상했습니다. 애슐리에게는 수업을 빼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잘했고 순종적이었으며 결코 가출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후 어머니는 경찰에 연락하여 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주장했습니다. 소녀가 그냥 떠났을 리 없다. 아마도 납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형사들은 사건을 회의적으로 대했습니다. 애슐리의 어머니는 불우했습니다. 알코올을 남용했고 딸을 낳았으며 그 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몇 명 더 낳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나쁜 어머니라고 여겼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런 신고들에 익숙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자가 나갔을 때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추측했습니다. 그녀라면 그런 삶에서 충분히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애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왜 그래야 할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형사들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소녀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을 탐문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애슐리는 학교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류장까지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8분의 거리, 그리고 소녀는 증발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경찰은 경찰견과 함께 주거단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개들은 목줄을 당기며 덤불, 건물 모퉁이, 쓰레기통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을 탐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선을 피하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보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수색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렬로 서서 공터를 지나고 지하실을 들여다보고 버려진 건물들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등록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약 90명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소녀의 인터넷 활동을 연구하고 대화 내용과 검색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며칠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수사는 지역 주민들의 거짓 제보들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저기서 소녀를 봤다, 여기서 봤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버스에 있던 한 여성은 쇼핑몰에서 애슐리를 봤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남자는 그날 저녁 소녀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갔다고 맹세했습니다. 확인 결과 모든 것은 허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색 시작 일주일 후 분명해졌습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1월 18일 경찰은 FBI에 요청했습니다. 실종된 지 이미 9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심했습니다. 애슐리는 이미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다는 것을. 조사할 범죄 현장이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마치 공기 중으로 녹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왔고 문과 버스 정류장 사이 어딘가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보 8분 거리, 그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색 구역을 주거단지 밖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종자 사진이 담긴 수천 장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애슐리는 전단지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 미소, 희망. 교사들, 인근 지역의 지인들, 친척들을 탐문했습니다. 대중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실마리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전화는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애슐리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형사들은 끔찍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종 1년 전 소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녀를 취약한 상황에 빠뜨리며 그에게 강요된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딸에게 그녀를 취약한 상황에 빠뜨리며 그에게 강요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드러났을 때 많은 이들이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슐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의붓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헤어졌을 때 소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이용했습니다. 애슐리는 주말마다 그에게 갔지만 매번 우울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침묵하고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3년 후 그녀는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했고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중간중간 멈추고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유죄 인정 협상에 응했고 집행유예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그 역시 납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그는 다른 장소에 있었고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의자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실마리가 끊어졌습니다. 2001년 4월부터 애슐리가 가족과 사는 아파트로 경찰이 자주 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 가정 내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고함 소리, 가구 부딪히는 소리, 울음소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 후 소녀는 이웃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반친구인 멜로리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애슐리 폰드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 미란다 게디스와 친해졌습니다. 소녀들은 동갑이었고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공유했고 꿈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집에서 자고 가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멜로리의 아버지가 자주 그들을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차에 태우고 라디오를 켜고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39세의 워드위버 2세였습니다. 그는 애슐리가 실종되기 몇 년 전 이사 온 집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주거단지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의 보모를 콘크리트 조각으로 가혹한 행동을 하여 3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타격이 너무 강해서 여자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두 전처 모두 워드를 가혹한 행동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불안감을 조성했고 잠긴 문,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애슐리의 선생님은 워드위버가 학교 앞에 소녀를 내려줄 때 입술에 키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뺨도 아니고 이마도 아니었습니다. 입술이었습니다. 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장에게 알렸지만 사건은 무마되었습니다. 남자가 단지 애슐리를 딸처럼 대했고 그런 식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불필요한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2001년 여름, 애슐리는 위버 가족의 집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늦은 저녁에 갔습니다. 가끔은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늦은 여름에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2주간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태양, 해변, 주들을 가로지르는 도로. 하지만 돌아온 후 소녀는 워드 위버가 자신에게 깊이 불쾌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족, 친구, 선생님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바꾸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자는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모함받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며 더 이상 애슐리를 자신의 집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크고 분개하며 의로운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말에 맞선 소녀의 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애슐리를 취약한 상황에 빠뜨린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친딸은 그가 가끔 소녀가 집에 가고 싶어 할 때도 보내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손을 잡고 아직 이르다고 말하며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화들은 단국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주장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워드의 아내는 불평했습니다. 애슐리를 극도로 불쾌하게 만든 일은 가족 내 끊임없는 싸움을 유발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쳤고 그는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아동보호국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여학생 본인이 자신의 말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설득당했을 것입니다. 소녀가 위버의 집에서 쫓겨난 후 모두가 호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행동, 정서 상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고 다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애슐리는 다시 친구 멜로리와 함께 워드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2001년 12월 말 남자의 아내는 이것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사 나갔습니다. 짐을 싸러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애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실종자의 친구인 미란다 게디스는 고집센 소녀였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오리건 시티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력적이었고 모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잡지를 훑어보고 런웨이에 선 자신을 상상하며 화려한 삶을 꿈꿨습니다. 애슐리처럼 미란다도 어린 나이에 어떤 소녀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 또한 특전 성격의 행위로 전과가 있었지만 친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직후 미란다의 어머니는 사회 부적은 계층의 새로운 남자와 만났는데 그는 9학년을 마쳤고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가 여학생에게 해를 입혔고 다른 두 소녀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99년에 그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미란다는 애슐리 실종 후 핵심 정보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경찰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브레이도 이 정보들은 형사들을 수수께끼의 해결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사실, 단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소녀들은 친한 친구였고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가장 은밀한 것을 공유했습니다. 워드의 집에서 일어난 일과 애슐리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일을 포함해서요. 그들은 어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들은 실종이 이러한 비난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말, 의심, 직감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워드 위버 2세가 실종된 소녀에게 해를 가했다는 소문은 그의 딸이 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멜로리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침마다 울었고 집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문 때문에 격분했습니다. 소송을 위협하고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과 싸웠습니다. 아내는 경찰과 대화하며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매우 까다롭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멀리서도 들을까봐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 3월 8일 애슐리가 실종된 지 2달 후 미란다 게리스는 오전 8시경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는 출근했고 딸은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는 8시 20분에 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2달 전 미란다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친구의 실종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애슐리가 어땠는지, 그들이 어떻게 친구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두 소녀 모두 살아있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기도하고 울고 기다렸습니다. 미란다의 이야기는 애슐리의 사건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8시 조금 넘어 집을 나섰지만 버스에서도 수업에서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누를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선생님들과 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형사들은 즉시 경계했습니다. 대략 같은 나이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둘 다 춤을 괴웠고 심지어 외모도 비슷했으며 실종 경위가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일 수 없습니다. 미란다의 어머니는 주장했습니다. 딸은 결코 낯선 사람과 엮이지 않았을 것이며 가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꽤 고집이 세고 성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납치하려 했다면 소녀는 저항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핥히고 싸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납치범은 지인 중 누군가이며 그녀를 속여서 유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녀가 신뢰했던 누군가. 2번째 실종 이후 지역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서는 청소년들을 사냥하는 범인을 찾으라는 요구로 공격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모여 토론하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유롭게 있는 한 아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지 않았고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수업 후에 마중 나갔습니다. 2번째 소녀가 실종된 순간부터 전담팀은 2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팀은 독립적으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동일한 범죄자와 알고 지냈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연관성은 명백했습니다. 3월 15일까지 형사들은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잠재적 용의자들이 간과되었다는 것을. 실종자들이 거주하던 단지의 대부분의 입주민에게는 1명에서 6명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혹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임대인들은 그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유령들, 그림자들, 서류와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 총 150명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등록된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공식 데이터베이스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은밀한 층 전체였습니다. 동시에 특정 성격의 범죄 성향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는 총 900명 정도의 그런 시민들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분석하는 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각자를 찾아내고 신문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일과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워드 위버 2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남자는 미란다가 동네 소녀들에게 워드의 행동 때문에 그를 멀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고. 미란다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학생을 제거할 중대한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드는 것. 워드 본인은 심지어 TV에 방영되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침착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주장했습니다. 애슐리와 미란다는 말 안 듣는 소녀들처럼 그냥 도시에서 도망쳤다. 가정 문제에 지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다. 설득력 있게 가벼운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워드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줄 목격자와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의심, 오직 직감, 오직 정황 증거뿐이었습니다. 워드의 집 부지는 이미 경찰견 핸들러와 탐지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개는 마당, 헛간, 집 주변을 냄새 맡았습니다. 이제 허가를 요청한 독립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허가는 받았지만 소유주는 부지 안쪽 끝에 타설된 콘크리트 슬래브에서는 멀리 떨어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에 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작업을 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핸들러가 개와 함께 그 장소에 다가갔을 때 동물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멈춰서서 긴장하고 낑낑거렸습니다. 근처에 무언가가 있다.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경찰서에 제출되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개들은 실수할 수 있다고 형사들은 말했습니다. 핸들러가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형사들은 기록 보건수를 뒤졌고 알아냈습니다. 워드의 아버지는 범조자였으며 자신의 희생자 중 한 명을 유사한 방식으로 매장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콘크리트 슬랩으로 덮어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조차 형사들이 워드 위버 2세의 부지에 대한 대규모 수색을 조직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영장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실종 이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슐리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일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실종 미스터리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소녀들은 공기 중으로 녹아버렸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워드는 끈질기게 침묵했습니다.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기자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 그는 갑자기 언론과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는 주장했습니다.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차분하게 심지어 지루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FBI가 생각하는 유령 용의자고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그것이 그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깊이 불쾌한 일에 대한 애슐리의 진술. 둘째, 실패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바늘이 핵심 질문들에서 튀었습니다. 또한 신문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 워드 위버 1세가 소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세상에 없게 만든 죄로 캘리포니아 사형수감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대로 전해지는 가족사. 워드 위버 2세는 극도로 공격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 버렸고 그전에는 소년에게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공포. 워드가 자랐을 때 그는 어린 동생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때리고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용의자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른 것 같았습니다. 악은 악을 낳았습니다. 용의자와 기자들의 대화는 형사들이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두 실종 사건에 대한 그의 연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적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대중은 다시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왜 워드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청원서를 쓰고 경찰서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실패, 존재하는 동기들, 모든 의심스러운 순간들과 많은 사람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형사들의 견해로는 이것은 기소하기에 불충분했습니다. 사실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색을 위해 경찰을 자신의 집으로 여러 번 들여보냈고 당국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2002년 여름 중반까지 수사관들의 업무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200명이 넘는 남성들을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각자를 확인하고 각자를 신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실마리들은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FBI는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해 5만 달러의 고상금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 금액에 1만 달러를 더했고 실종된 소녀들이 살던 주거단지의 소유주들로부터 5천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공고문이 도시 전역에 붙었고 TV에 나왔습니다. 불행히도 이건 역시 수색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이론을 가진 사람들, 거짓 정보를 가진 사람들, 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화했습니다. 요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TV 채널을 통해 몇 차례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심스러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당국에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소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저기 어딘가 멀리 겁에 질려 있지만 살아있다고. 이러한 결정들도 소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8월 중반까지 가치 있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상황은 2002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이 워드 위버 2세는 도시를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름 초부터 그는 필요한 거의 모든 것, 돈, 물건, 서류를 모았고 이제 아들의 19세 여자친구인 랜디에게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 집으로 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방 옮기는 것을 돕자마자 그는 공격했습니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붙잡았습니다. 샤워실로 끌고 가서 그녀를 취약한 상황에 빠뜨리도록 강요했고 그녀의 모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워드는 그녀를 세상에 없게 만들려 했습니다. 목에 강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소녀는 뿌리치고 집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커튼만 두른 채였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천조각 하나만 걸친 채 도움을 외치며 거리를 달렸습니다. 범인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챙길 수 있었던 모든 짐과 함께 차에 뛰어올라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겁에 질린 랜디는 간신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와드가 도시를 빠져나가기 전에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도로를 차단하고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지만 그녀를 세상에 없게 만들려 할 시도와 해를 입힌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용의자와 실종된 여학생들을 연결하는 증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남자가 풀려나면 도주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가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체포 일주일 후 마침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먼저 체포된 자의 24세 아들 프랜시스가 경찰서에 찾아와 진술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주 전 비밀리에 자신에게 어떤 나쁜 일들을 저질렀고 이제 도망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호하게, 이상하게,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청년은 이것이 애슐리 및 미란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당국은 결정했습니다. 워드의 집과 인접한 부지에서 대규모 수색을 벌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행동할 때였습니다. 2002년 8월 23일 판사는 워드의 소유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승인했습니다. 경찰은 구역을 노란 테이프로 봉쇄했고 다음 며칠을 1m 1m 철저한 조사에 쓸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구석, 모든 평방센티미터를. 이미 토요일인 8월 24일 법집행기관 직원들은 발표했습니다. 워드의 집 뒤 헛간에서 종이상자가 발견되었다고. 안에는 사건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 사이 약 40명의 FBI 요원과 주 경찰이 용의자의 소유지를 계속 조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작업했습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특수 건설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애슐리 실종 후 타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파낼 예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경고했던 바로 그 슬래브였습니다. 작업 시작 다음 날 그 아래에서 드럼통을 발견했습니다. 무겁고 금속으로 된 닫혀있는. 안에는 또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자 현장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발견에 대한 보도 후 워드 위버의 전처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분개했습니다.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애슐리 실종 직후부터 전 남편이 소녀를 세상에 없게 만든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알았고 느꼈고 이해했다. 게다가 그가 체포되기 몇 달 전 그녀는 FBI에 연락하여 말했습니다. 그를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당국이 명백한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밝혀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적어도 또 한 명의 희생자, 미란다는 피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일찍 행동했다면 한 소녀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워디의 부지에 애슐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녀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두 친구, 두 생명이 한 장소에서 끊어졌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한밤중에 서둘러 타설되었다고. 그녀는 소리를 들었고 불빛을 보았습니다. 시간 선택 자체부터 이상해 보였습니다. 워드는 나중에 자신의 부지에 결코 나타나지 않은 자쿠지를 설치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애슐리 실종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내에 헛간의 상자에 있던 그 결과물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란다 게디스였습니다. 그리고 드럼통 안에는 애슐리 폰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녀들의 가까운 이들의 모든 희망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기쁜 재회 대신 장례식이었습니다. 남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그녀를 세상에 없게 만든 행위, 해를 입힘, 그리고 그 결과물 모독 혐의를 제기하는데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친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해를 입힌 혐의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워드는 2002년 7월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습니다. 목록은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 사형. 같은 시기
20년 전 워드 위버 2세의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그의 아들이 저지른 행위를 둘러싼 사건의 전개를 불신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들 사이에서 수많은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끔찍한 일치들, 똑같은 수법, 똑같은 매장 장소, 마치 교과서대로 한 것처럼. 발견된 그 결과물의 부검과 분석 후 결론이 작성되었습니다. 두 소녀는 밝혀지지 않은 성격의 행위로 인해 그들을 이 세상에 없게 만든 행위를 당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끝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보관된 방식 때문에 이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구타, 총상, 흉기, 중독, 고전적인 방식의 질식은 배제되었습니다. 애슐리는 미라화되었고 마치 냉동된 듯 했으며 옷을 완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흰색 밧줄을 사용하여 손, 발, 목을 특별한 방식으로 묶어 그 결과물을 태아 자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란다의 그 결과물에도 유사한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둘 다 여러 겹의 봉투에 쌓여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마치 이삿짐을 싸듯이.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소녀는 오랫동안 집안의 냉동고에 있었다고. 이것이 보존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은폐에 사용된 재료들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선명하고 명백했습니다. 애슐리 그 결과물의 독성학 검사 결과 그녀의 체내에는 꽤 높은 농도의 알코올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을 이 세상에 없게 만든 행위 직전 짧은 시간 동안 마신 위스키 5잔 또는 유사한 독주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애슐리와 그만큼의 알코올이라니. 미란다의 체내에는 알코올이 더 적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패 시 알코올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든 애슐리는 마신 술로 인해 의식을 잃었을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그들에게 억지로 마시게 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속임수나 힘으로.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애슐리 실종 얼마 전 워드 위버는 자신의 딸과 그녀의 친구에게 술을 먹이려 시도했습니다. 병을 가져와서 맛보라고 설득했습니다. 소녀들은 그때 거절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전담팀은 법정에서 언급할 몇 가지 방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검토된 방안들, 알코올 중독, 베개나 손에 의한 질식,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한 특수 제압, 밀폐 용기의 갇힘으로 인한 질식. 다른 방안 중에는 독성학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특이한 금지 약물이나 희귀 독극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체포 후 워드 위버 2세는 다시 기자들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감방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지루한 듯 들렸습니다.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며 검찰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규명하지 못하니 유죄가 입증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논리가 철저하자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그 결과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그가 바로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아마도 누군가 용의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부지에 그것들을 갖다 놓았을 것이다. 음모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에 대한 음모다. 하지만 검찰의 수중에는 수많은 논거가 있었습니다. 해를 입힌 혐의, 깊이 불쾌한 일에 대한 애슐리의 진술, 그의 손에 피해를 입은 다른 소녀들의 증언, 그리고 수십 개의 정황 증거들, 그가 그 결과물을 묶었던 밧줄과 봉투에 남은 워드의 지문을 포함해서요. 이론이 아닌 사실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시나리오대로 행동하여 여전히 사형수 감방에 있는 범인의 아버지까지 기억해냈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판사가 언론과의 접촉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누설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워드는 감옥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했습니다. 판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것은 내 권리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불복종으로, 다른 이들은 어리석음으로 간주했습니다. 2004년 4월 22일 재판 시작 얼마 전 워드 위버 2세의 변호인단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심각한 형태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구금 기간 동안 그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전환부에 딸의 이름을 깊게 피가 나도록 새겼습니다. 가슴에 찢어진 상처, 그림, 단어들을 새겼습니다. 싸움에 휘말려 머리를 벽에 여러 번 찧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의식 없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딸을 벌주기 위해 엉덩이를 때렸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훈육했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끔찍한 짓은 하지 않았다. 변호 측 정신과 의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워드에게서 심각한 우울증과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발견했다. 진단 목록은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검찰 측 정신과 의사는 남자가 대부분의 증상을 꾀병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 철창 안에서의 그의 행동은 너무나 부적절해서 워드를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하여 독방에 가뒀습니다. 고독, 침묵, 하얀 벽. 수감된 순간부터 그는 다량의 항우울제를 복용했습니다. 매일 알약,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에. 이 모든 사실을 배경으로 그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했고 재판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남자가 증상을 꾀병 부리는지 판단하면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사, 테스트, 관찰, 사실 바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2004년 여름말까지 정신과 의사들은 판단했습니다. 워드 위버 2세는 제정신이며 법정에 서기 위해 돌아올 수 있다. 게임은 끝났다.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변호사는 절망감에 검찰 측의 거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형 대신 종신형. 희생자 가족들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것이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9월 22일 워드는 제기된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그녀를 세상에 없게 만든 행위, 해를 입힘, 그 결과물 모독을 포함해서요. 단조롭게 감정 없이 마치 쇼핑 목록을 읽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2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래 때문에 법정 최고형은 포기했습니다. 그는 살겠지만 철창 안에서 살 것입니다. 판결 선고 후 워드의 아들 프랜시스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거나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 없게 되어 행복하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성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디서 어떻게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얼굴로 완강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딸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2009년 미란다의 여동생이 세부 사항을 듣기 위해 감옥으로 그를 2번 찾아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건을 종결하고 평안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진실을 알아내는 것. 2번째 방문 때 워드는 자백했습니다. 맨손으로 그들을 세상에 없게 만들었고 자신의 부지에 묻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차분하게, 거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럽게 자신이 어떻게 소녀들의 그 결과물을 다시 숨겨서 경찰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독창성을 자랑하듯이. 그는 심지어 미란다의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네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아마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 미소를 지으며 이 말을 했습니다. 워드 위버 2세는 다른 4명의 수감자와 함께 동부 오리건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이곳은 중범죄를 저지른 격리된 범죄자들이 있는 분리된 구역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그들을 서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감방, 복도, 침묵. 하지만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 4일 이발사 역할을 하던 마빈 리 테일러가 워드 위버의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수감자 이발사들은 서로 안전하게 머리를 깎기 위해 전기 이발기만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빈은 직접 만든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급격한 움직임. 그리고 날이 워드의 목에 박혔습니다. 피가 솟구치고 비명, 소란. 교도관들이 공격자를 제압했고 워드는 구조되었습니다. 꿰매고 붕대를 감고 감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공격의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자가 저지른 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그들만의 위계질서,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2014년 2월 14일 워드 위버 2세의 아들인 30세의 프랜시스는 오리건주 캔비에서 마약상을 세상에 없게 만든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감방, 같은 벽, 같은 운명. 그렇게 위버 가문의 남자들은 3대에 걸쳐 이런 종류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피의 저주. 2019년 주지사가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한 후 워드 위버 2세의 아버지는 일반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사형 선고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 모두 다른 감방에 있지만 똑같은 운명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워드 위버 2세는 2건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10건의 미해결 사건이 발생한 경로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자 중 다수는 히치하이커였습니다. 길은 멀고 목격자는 없고 기회는 많았습니다. 워드 위버 2세는 다른 사건들에서도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지만 그도 그의 아버지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완강히 침묵하며 비밀을 무덤으로 가져갑니다. 희생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